자, 오늘 뉴스는 한 3꼭지 정도로, 크게 2꼭지로 제가 드릴게요. 이동관 신임 방통위원장 시대, 혁신 세력과 퇴행 세력의 충돌. 말씀 하나 드리고요. 여기에 뭐 KBS, MBC 뭐 등등 방통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이모저모, 방사능과 공산당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중앙일간지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과 관련해서 사설이 몇 군데 났어요. 근데 중앙일보 사설이 좀 내용이 읽어볼 만한 게 있습니다. 중앙일보 사설의 제목이 뭐냐면 공영방송 정파나 노조 편이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길, 이게 제목입니다. 이거 우리 90일 전부터 이야기한 건데 사실은 국민의 품으로 돌려달라. 자, 이게 중앙일보에서 이제 특별히 당부하는 쟁점은 이런 게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 내부에서 진영별로 갈라져 있는 인물군을 돌려막는 악순환부터 끊어야 한다. 사실 민노총 세력이 사람을 쓸 때 일 잘하고 못하고 이거 기준으로 사람 쓴 거 아닙니다. 니 민노총이야? 이러면 무조건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해외 특파 나라는 멀리 가서 사고 쳐가지고 완전히 우리 국가의 품격을 추락시키는 일도 있었고, 파면됐다가 제가 탄원서 써줬잖아요. 나도 그래가지고 양승 전 사장이 1심 2심에서 파면난 거를 3심을 열어가지고 정직으로 낮춰준 거 아닙니까? 그런 민노총이냐 아니냐, 이게 사람을 인사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거 많은 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김희철 사장이 물러나면 일단은 제가 수차례 주장하지만 기자, PD, 아나운서들은 민노총 노조 탈퇴해야 됩니다. 거기 계속 있으면서 방송하겠다는 사람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거고, 민노총 노조를 나와서 MG 노조 가든지 일노조로 가든지 무노조로 있든지 그런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은 써야 돼요. 일 잘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20년 30년 계신 분들 중에 일 잘하는 사람을 써야 뭔가 회사가 좀 이렇게 혁신될 수 있는데, 너 민노총이지 이러면 일로 와 쓰고, 너 민노총 아니지 그럼 저리 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예요, 이야기. 자, 그리고 중앙일보에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아마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앞으로 큰 빅픽처, 그랜드 비전이기도 할 것 같은데, 공영방송을 정권이나 정파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으로 돌려주려면 과도하게 많은 공영방송을 줄일 필요가 있다. 공적 지분이 투입된 공영방송은 지금 한국에 KBS, EBS 교육방송, MBC 문화방송 등 지상파를 비롯해 YTN, 연합뉴스 TV, KTV, 국회방송, 교통방송, 아리랑TV, 국방TV, 뭐가 이렇게 많아 이거. KBS 정도만 남기고 대부분 민영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중앙일보 사설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녁에 대학 교수님을 만났어요. 방송 마치고 마포 가서 저녁을 한 그릇. 제가 요즘 실직자 아닙니까? 그래서 가면 밥을 잘 사줘요, 다들. 제가 다니면서 그냥 얻어먹어요. 제가 요즘 거지입니다, 거지. 해직 기자, 동양벼슬. 밥 사줍니다. 그래서 딱 사주길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 왜 공적 재원이 들어가는 방송이 많으냐, 이 교수님이 뭐라고 딱 이야기하냐면은, 그런 게 많아야 프로젝트가 학계에 많이 떨어진대요. 아시겠어요? 이게 최근에 이권 카르텔이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이권 카르텔이 곳곳에 형성돼 있어요. 퍼블릭이라는 공적 재원이 들어가는 게 있어야 가서 뜯어먹을 게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걸
확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극렬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요번에 이사장 바꾸려 하다가 꽝 난 한국언론재단 진흥재단 있잖아요. 거기 1년 예산 1조래요, 1조. 그러니까 거기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언론을 진흥하는 재단이잖아요. 언론하고 관계없는 무슨 이런 단체에서 지원금을 엄청 타간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왜냐하면 그게 다 국민의 혈세지 않습니까? 예? 국민 돈 빙 뜯어가지고 뭐 하냐고, 거기서. 예? 그래서 교수님의 어제 지적은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민노총 세력이나 이런 어떤 친민노총 세력들, 특히 학계에 있는 교수들, 일부지만, 이 사람들이 왜, 공영방송 민영하면 안 됩니다 하는 게, 민영기업은 프로젝트를 안 준대요. 민영기업은 프로젝트를 안 준대요.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다 연구소 있고, 자기들이 다 시장에서 적응해서 잘 나가는데, 왜 교수들이나 학계에 프로젝트를 주겠어요? 그러니까, 뜯어먹을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공공기관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국민의 혈세를 뜯어먹기 좋은 이권 카르텔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줄이자는 거예요. 줄이자는 거. 지금 이제 제가 요번 주 금요일입니까? 저기 프레스센터 토론에 가서 제가 발표할 내용이기도 한데, 지금 우리나라에 공적 재원이 들어가는 공영방송이 한 10여 개쯤 됩니다. 10여 개. KBS 뿐만이 아니고, 우리 KBS만 있는 줄 알죠? 가령 연합뉴스도 1년에 한 350억씩 죄송합니다. 받아가다가 50억 줄이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연합뉴스에 왜 우리가 국민 돈을 주지? 법을 만들어 놨거든요. 엄청 로비를 했겠지 뭐. 연합뉴스 출신들이. 응? 연합뉴스라는 통신사에 왜 국가가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난 그게 궁금해요. 그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일보 사설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금요일에 가서 또 토론회 할 때 제가 유튜브를 할 수 있으면 제가 해드릴게요. 영국의 인구 대비로 제가 비교를 해보면, 영국이 한 7,500만쯤 됩니다. 인구가. 우리보다 많아요. 거기 공영방송 하나밖에 없습니다. BBC. 싹 다 민영입니다. 다른 거는. 프랑스 가면 FT. 프랑스 텔레비전 하나밖에 없어요. 독일은 2개 있어요. 2개. ZDF ARD하고 2개. 일본 NHK. 일본의 인구가 1억 3,500만입니다. NHK 하나. 호주. 호주 땅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나라에 한 7, 8배 될걸요. 거기에 호주의 ABC라는 공영방송 딱 하나 있어요. 응? 다 이렇습니다. 오는 10월 28일에 서울에서 아시아 태평양 방송 연맹 회의가 열립니다. ABU라고 하는데, 거기 지금 의장이 지금 김희철 사장이에요. 의장 대행.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다음 주나 돼서 김희철 사장이 날아가면 자기 사장 이거 가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NHK 부회장이 회장직 하다가 임기가 끝나서 지금 KBS 사장이 회장직 대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보면 ABU도 보면 다 하나입니다. 필리핀도 하나, 베트남도 하나, 태국도 하나, 다 하나씩인데, 뭔 공영방송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단 말입니까? 공적 재원이 들어가는 거. 이거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중앙일보 사설이, 영국 BBC와 일본 NHK 등 해외 국가들은 국제적 경쟁력을 지닌 대표 공영방송 한 곳 정도만 두고 있다. 제 방금 드린 그겁니다. 그리고 대다수를 민영화해서 보도 수준과 공정성은 물론 자신의 생존을 시청자로부터 직접 평가받도록 해야 한다. 이래야 시청자가 주인이 되죠. 시청자를 겁을 안 내는데 뭐 영업을 안 해도 7,000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그동안 겁을 안 내고 편파 왜곡 민노총 방송한 것이 KBS 아닙니까? 자, 그리고
중앙일보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중앙일보 사설 쓴 사람이 약간 뭔가 약간 전략적인 마인드에서 이걸 쓴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 이와 함께 NHK가 2008년 이후 6차례 연속 경제계 인사를 회장으로 발탁한 사례에서 보듯이 참신한 경영 마인드를 겸비한 인물로 미래 경쟁력 확보에 나서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길 기대한다. NHK 회장이요, 우리로 치면 오비 맥주 사장이 NHK 회장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기린 맥주, 일본의 3대 맥주 있잖아요. 아사히, 기린, 삿포로, 그죠? 기린 맥주 사장이 그 NHK 회장하기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외부 어떤 경영 마인드가 있는 CEO가 KBS 사장으로 와면 어떻겠냐, 이 제안인데, 우리나라에서 아마 외부에서 경영 마인드가 있는 CEO 출신이 KBS 사장 지금 오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들 저 손사래를 칠 것 같은데, 민노총 노조원이 바글바글한 거기에 누가 오고 싶겠어요? 극성 노조원들. 자, 이 중앙일보 사설이 오늘 내용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한국경제신문이 또 사설을 썼어요. 공영방송 개혁 천명한 이동관,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역시 남자는 행동으로 화끈하게 보여줘야지. 말만 하면 이런 사람들 안 됩니다. 말만 하는 사람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에? 행동을 해야지, 행동으로. 여기 보면은 뭐 쭉 여러가지 뭐 KBS, MBC 이야기를 쭉 했는데, 방점은 그겁니다. 왼쪽으로 기울어진 방송 환경을 대수술하는데 이동관 신임 방통위원장이 액션으로 보여달라. 아마 액션으로 보여줄 것 같은데, 첫날부터 회의해가지고 막 EBS 이사, 신임 이사, 강규영 이사 보내고 뭐 이런 거 보니까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큰 가운데 오늘 이거 어처구니 없는 사설을 제가 또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미디어 오늘이라고, 여기 미디어 오늘 안에 있는 기자들이 다 친민노총을 안 해요. 제가 알기로는. 또 굉장히 중립적이고 이런 기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미디어 오늘이 사설을 썼는데, 사실상 이 KBS나 MBC 민노총 조합원들이 지금 파업을 해라 이를 부추기는 듯한 뉘앙스가 있는 사설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공영방송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정확히 따지면 공영방송 노동조합이 타깃이다. 선전선동하는 거죠. KBS 등 공영방송을 노영방송으로 규정하고 바로잡겠다는 것은 노동조합을 때려잡는 것이 방송 정상화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게 어떻게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글 쓰는 거 보면은 논리적인 어떤 그 점핑이 많아요. 점핑이. 1 더하기 1이 2가 돼가지고 여기 곱하기 1을 하면 4가 되고 4 나누기 2가 하면 2가 되고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공영방송을 노영방송으로 규정하고 바로잡겠다는 것.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야기했죠. 노영방송은 안 된다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노동조합을 때려잡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까? 어?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인 비약이 있잖아요. 비약이 이렇게 점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근거 없이 점핑하는 거.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집어넣는 사고를 하는 거예요. 평생 이렇게 산다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 전망을 해요. 첫 번째,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해임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장 교체 국면에 본격 돌입한다. 사장 교체 국면이 들어섰죠. 자,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KBS 사장 후보자는 비전 발표회에서 시민참여단의 평가를 받도록 했는데 해당 절차를 없애고 이사회 밀실 면접 심사로만 이뤄질 수 있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인드입니다. 출처불명의 시민들 한 100명 데리고 오면 그게 굉장히 민주적인 것이고, 이사회가 가지고 있는 것 규정대로 하면 그게 밀실입니까? 이 자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100명 만들면 그게 공정하냐고요.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네? 그러니까 뭐 민주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 다 포퓰리스트적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자기 편들 다 불러와가지고 양승동 사장 때 그렇게 했거든요. 자, 그리고 뭐 보도 부분의 핵심인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 뭐 이런 사람들도 언론 장악 부역자로 이름을 날린 인사들로 구성될 것으로 점쳐진다. 점쟁이네? 점쟁이야? 정상화 시키는 사람들 전부 언론 부역자인가 봐? 점쟁이. 자, 그리고 뭐 방송에 대한 직접 개입. 그리고 최종 망가진 공영방송을 시장 논리를 내세워 민영화하는 방안이 있다. 아, 점쟁이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희망은 있다.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저항이 그것이다. 과거 해고와 징계에 맞서 맞불 소송을 냈고 패소한 적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달려들으라 이 말이죠. 보도 공정성도 방송사 노동 조건 개선 사항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저항은 그 자체로 정당하다. 이건 내 이야기인데. 나도 그러면 저 해고와 징계에 맞서 맞불 소송을 내고 패소한 적이 없다 이 말이지. 제 이야기를 하네요. 이 무슨 말이냐? KBS, MBC에 있는 민노총 노조 세력들은 전부 총궐기에서 파업해라 이 소리예요 지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파업 못합니다. 제가 한번 새 사장이 오고 이렇게 할 때 뭐 총파업을 합시다 못하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왜? MG노조로 지금 다 빠지고 있거든. MG노조로 MG노조로 빠지고 있거든. 지금 가령 지금 보도본부장이나 뭐 보도국장이나 이런 국장급들이 지금 파업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사용자인데, 사용자 측인데. 그럼 밑에 파업을 할 수 있는 젊은 친구들이 있어야 돼. 젊은 친구들이 그런 선배들에 대해서 완전히 식상했거든요. 다 MG노조 지금 가고 있는데 거의 지금 뭐 한 300~400명 넘어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 누가 파업하지? 그러니까 이 지금 미디어 오늘의 이 사설 쓰신 분은 취재를 좀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민노총 노조원들도 이제 6년 전에 들어온 우리 후배들이 벌써 입사 6년차가 되었기 때문에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대충 다 안다고요. 선배들이 파업에 된다고 안 따라갑니다 이제. 그렇게 나쁜 길로 가는데 누가 따라갑니까? 지금 뭐 수신료 안 들어가지고 연말부터 지금 월급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슨 파업을 해요 파업을. 참 무책임합니다. 이런 게 이제 퇴행 세력 아닙니까? 퇴행 세력. 자, 이런 가운데 황근 신임 우리 KBS 이사님이 스카이데일리 뉴스에 칼럼을 쓰셨어요. 제목이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붕괴시키기. 아,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 저하고 생각이 거의 똑같은데요. 이분이 이 비유를 해놨습니다. 6.25 전쟁 때 북한 인민군이 남쪽에 내려왔다가 북한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고 나서 위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면서 주로 민간인 학살자가 대량으로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놈들 남겨놓으면은 국군의 전력이 되어서 자기들을 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죽이고 간 거예요. 아마 수십만 명 그때 살해당했을걸요. 그런데 지금 민노총 언론노조가 하는 짓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행태가. 왜 똑같으냐? 고용안전협약이라는 걸 지금 맺으려고 하잖아요. 하다가 반대가 심하니까 고용안정위원회만 만들고 합의가 아니고 협의로 지금 만들고 종이 한 장 챙겼거든요. 그러면 다음 사장이 들어오면 그걸 들이대면서 구조조정 못합니다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6.25 때 북쪽으로 퇴각하면서 남쪽에 있는 민간인들을 대량 학살한 북한 인민군 행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즉 민노총 언론노조는 KBS를 정상화시키거나 KBS가 글로벌 대표적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방송으로 거듭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오로지 자기들 투쟁하는 진지로 쓰는 리소스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퇴각해야 되니까 여기 남아있는 것들 다 작살내고 나간다 이 말입니다. 응? 그래서 이 황근 이사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KBS의 상황은 얼핏 보면 여야 좌우 진영의 충돌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KBS를 완전히 몰락시키려는 세력과 퇴행 세력이죠. KBS를 공영방송으로 새롭게 개혁하려는 혁신 세력과의 싸움이 진행 중인 것이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여기 계시는 분은 혁신 세력이죠. 네. 민노총 세력은 퇴행 세력입니다. KBS는 망하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 저자들은 자기 그냥 여기 월급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안 잘리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창의성이 나오고 새로운 신박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대한민국 품격을 높이는 대표적인 공영방송의 위상이 나오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지. 황근 우리 신임 이사님 칼럼 아주 내용이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이런 퇴행 세력도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제 오후에 방통위 앞에서 민원연 주최의 집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친민노총 세력이 발언을 하고 필리버스트도 했대요. 필리버스트 했는데 여기에 참석한 MBC 민노총 노조 그 노조위원장 이호찬이라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통위 전체 회의는 보통 수요일에 열린다. 하지만 이동관은 취임하자마자 전체 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보궐 이사들 임명을 밀어붙인다. 저는 이 문장을 이 말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은 아니 회의를 수요일에 할 수도 있고 월요일에 할 수도 있고 매일 할 수도 있는 거지. 보통 수요일에 열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 게을리하는 사람들 대체적인 이런 발언을 합니다. 관례적으로 수요일날 이사회 하는데요. 왜? 월요일에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토요일에 하면 안 돼? 토요일에? 그러니까 정현주가 방심위원장 하면서 일을 안 하잖아. 지각하고 집에 일찍 가고 낮술 먹고. 왜 방통위 전체회의가 보통 수요일에 열려야 돼요? 월요일 뭐 매일 열리면 안 되나? 일 게을리하는 사람들의 이게 전제가 이런 거란 말입니다. 이런 거 한마디만 더 들어봐도 이 사람들 마인드는 회의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제가 민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민영화는 구성원들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괜찮은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대기업 가보세요. 삼성, LG, SK, 현대 회의 몇 번씩 합니까? 일주일에. 그렇게 일을 하니까 세계 1등이 된 거죠. 제가 신사업 기획부장 할 때 매일 아침 9시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성원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무조건 9시까지 와서 스탠바이에서 회의를 1시간 하고 퇴근을 마음대로 해라. 내가 그랬어요. 그때 밖에 나가서 돈 벌어야 되니까 밥 먹고 네가 어디 가서 누구 만나든지 뭐 그거 관여 안 한다. 9시는 무조건 나타나라. 회의 1시간 하고 작전 짜고 매일 하니까 이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매일 체크를 하니까 이 구성원이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부장이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어떻게 추진되는지를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회의 일주일에 한 번 하면 그거 안 됩니다. 그거 까먹어. 회의는 길게 하지 말고 짧게 매일 하는 게 좋아요. 보통 수요일에 그때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뭐 통상 뭐 수요일에 회의하고 뭐 금요일 날 뭐 하는데 월요일 날 회의했다고 또 난리치고 참. 자, 이 양반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야권 추천위원 단 한 명도 없이 지금 이동관, 이상인 변호사 2명만 있잖아요. 오로지 이동관, 이상인 여권 추천 2명이서 공영방송 장악행위에 최선두에 서서 막무가내로 물어붙이고 있다. 근데 이게 위법인가? 위법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쥐들은 집단 린치하고 침 튀기고 욕설하면서 위법적인 불법적인 행태를 완전히 패거리로 몰려다니면서 했으면서 이게 위법인가? 위법 아닌데? 2명이면 되는데? 이게 왜 문제지?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 또 나왔다 이거. 민노총 언론노조위원장 윤창현. 지난 금요일 이동관은 임명장을 주는 윤석열 대통령 앞에 90도로 숙여 충성을 다짐했다. 왜? 90도로 폴더 인사하면 안 되나?
390도로 폴더 인사하면 안 돼요?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사람인데? 어? 그 옛날에 옛날이 아니죠. 5, 6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 첫 기자회견 하는데 경기방송 김예령 기자, 여기자. 경제정책이 이렇게 엉망인데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했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댓글에서 그냥 막 난리를 피워, 이 XX 연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폴더 인사하는 게 되게 거슬리는 모양이지. 응? 그래서 삼선 슬리퍼 신고 나오나? 응? 국가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90도 인사 할 수 있는 거지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굉장히 존경하는 모양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예의 범절을 괜히 충성을 다짐했다. 왜? 충성을 다짐한다는 건 본인의 내피셜인 것 같은데 인사하면 안 됩니까? 그럼 대통령하고 하면서 우리가 미국식으로 땡큐 성렬 이래야 되나? 여기 미국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일수록 보면은 자기가 어떤 자리에 앉으면은 부하 직원들에게 엄청 엄격하게 대합니다. 그런 수가 많아요. 아주 가증스러워요, 보면. 또 이렇게 이제 이들 단체가 기자회견문을 통해 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방송장악위원회. 그러니까 방통위원회를 방송장악위원회로 표현을 하면서 방송장악위원회의 어떤 법적 지위와 권한도 거부한다. 방송장악기구를 해체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판때기 없기 신공. 아이고.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좌파 미디어 단체, 친민노총 세력을 형성하고 있으니 이 자들이 KBS, MBC, 연합뉴스 등등을 장악하고 있을 때 EBS까지 그 방송이나 언론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데 이제 자기들이 마음대로 못하게 되니까 이 왼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균형을 맞추려고 하니까 이 난리를 펴는 거죠.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라고 하고 말이야. 국가기구를. 에휴. 그러면서 또 민원연 이진순 대표라는 사람 또 이런 얘기합니다. 상임 공동대표인데요.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공영방송 장악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이 민주당이 발의한 겁니다. 이걸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참네 진짜. 응? 정말 이 퇴행 세력의 이 민낯을 보니까 이런 자들에게 5년간 방송 미디어가 장악되어 있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모든 분야가 지금 세계 10위권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언론, 정치 정말 저도 언론에 근무를 했었지만은 이런 어떤 구태를 타파하지 않고는 우리가 세계 10위권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지금 취임사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조치들이 과감하게 액션 플랜으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예. 자, 그런데 방통위가 바로 이 하루 만에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액션 플랜이. 가짜뉴스 대응 팩트 체크 예산을 늘렸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짜뉴스 대응 예산 항목이 10억 2,700만원이 편성됐대요. 자, 그런데 작년보다 4억 원 넘게 늘어났대요. 자,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죠. 가짜뉴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짜뉴스 팩트 체크하는 어떤 기관이나 조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4억이나 늘렸다는 거예요. 혹시 뉴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기관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공모를 할 거거든요. 여기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1년에 예를 들자면 1억짜리 사업을 따가지고 팩트 뉴스, 정치 뉴스만 전문적으로 팩트 체크를 한다든지 환경 뉴스 이런 것만 팩트 체크를 한 이런 걸 사업을 제안하시면은 이걸 딸 수가 있는 거죠. 응? 자유언론 국민연합입니까? 거기서 언론진흥재단에서 3천만원 예산을 딴 거 있잖아요. 그게 그 가짜뉴스 시상식하고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일종의 그런 사업을 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뉴스를 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사업을 이제 앞으로 공식적으로 공지를 할 거거든요. 한번 그런데 지원을 해보세요. 본인이 뭐 조그마한 단체를 만드셔도 되고 뭐 그런 어떤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라고 우리 YTN의 YTN 방송노조 김현우 위원장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가 성명을 하나 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 특정 업체라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여기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거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뉴스 제휴평가위원회 잠정 중단된 지 100일이 됐는데 네이버 아시죠? 네이버 이제는 실제로 변화해야 한다 이런 성명이 나왔습니다. 네이버. 자,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울어진 포털의 언론 지형을 바로 세우기는커녕 네이버 스스로가 좌파 언론이 되어서 강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조직적인 저항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알고리즘 검토위원회 운운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지 말라. 이 사안의 본질은 포털의 뉴스 서비스가 수용자 기준으로 공정한지 여부이다. 자, 특히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댓글 있잖아요, 댓글. 댓글 문제에 대해서 네이버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떤 조치?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글 있잖아요, 구글은 아웃링크 방식으로 뉴스 기사를 서비스하고 자체 댓글을 운영하지 않아서 문제 소지가 적은데, 네이버의 모바일 앱은 자체 댓글을 운영을 하면서 순 공감이 많으면 많은 순대로 배열을 하고 여론 조작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요거 장난치기 딱 좋죠. 이거 장난치다가 구속된 게 누구죠? 김경수. 드루킹. 여러분, 드루킹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드루킹.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네이버 댓글을 모으고 그것을 순공감 순으로 배열하는 것이 진짜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니까 댓글 부대가 생기면 어디서 모처에서 드루킹처럼 그잖아요. 매크로 막 돌려가지고 댓글을 많이 달게 하고 뭐 하트 뿅뿅 날리고 반대 뭐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온다를 쉽게 이야기하면 특정 세력이 조작할 수 있잖아요. 그게 드루킹이 보여준 겁니다. 김경수의 드루킹이. 거기에 대해서 네이버는 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는 제대로 된 공론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하지 않으면 강력 투쟁할 것이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이버도 이제 좀 각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자, 미디어 이모저모. 오늘 방사능과 공산당에 대해서 제가 좀 논평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오늘에서 기사가 났는데요. 어제 우리 설명드린 그거 있잖아요. 전남 신안군 군의원으로 출마해가 떨어진 사람. 거기에 대해서 목포 MBC가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서 해명을 내놨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도 언론 보도로 출마했던 분이라는 걸 알았다. 알면서 인터뷰했나 그러면은? 와, 진짜 이거는 제가 이게 이제 우리 몰랐다 이러면은 거짓말 한다고 할까봐 우리 알고도 인터뷰했다는 거예요. 그럼 알면 인터뷰 안 해야지. 뭐 지역 사이가 그렇게 좁나? 그거 말고 어민 없나? 어민? 진짜 어민? 알고도 어떻게 인터뷰를 하지? 근데 이렇게 이제 노골적으로 이럽니다. 정치인인 줄 알고 어민이 아닌데도 의도적으로 보도했다면 조작 방송이지만 그분은 현장에서 만났던 실제 어민 중 한 분. 그래, 실제 어민 4명 있었는데 왜 굳이 그 정치인을 인터뷰했냐고. 알면서 그냥 수산업에 종사하는 그분을 인터뷰하면 되지. 왜 정치인을 인터뷰했냐고. 응? 뭐 선거 운동했나? 참.
자, 여기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역 MBC 노조, 민노총 노조 16개 지역 본부가 공동 입장을 냈는데, 선거에 나섰던 농어민은 언론 인터뷰에 응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번 사례 같은 이런 건 응하면 안 되지. 네? 지금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가지고 이렇게 지금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군의원으로 출마했던 사람이 인터뷰 나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면 돼요?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실제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세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방송 모니터에서, 이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실제 수산물 소비 심리는 이미 바닥이고 저 역시도 특히 저의 자식들에게는 더더욱 먹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진짜 수산업 어민들이 할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바다를 상대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에? 우리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솔로몬의 지혜. 어떤 여인이 애를 뺏어가지고 이게 내 자식이다 이러니까 또 원래 생모가 나타나서 걔는 내 아이입니다 라고 하니까 엄마가 2명이 생겼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뭐라고 했어요? 야, 반으로 잘라. 이거는 답이 안 오네. 반으로 잘라 하니까 그때서야 생모가 죽이지 마세요, 저 아줌마한테 주세요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진짜 생모는 저자다, 그래서 애를 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솔로몬 왕의 지혜인데, 저는 이 사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나요. 진짜 수산업을 하는 어민이라면 이런 소리 못합니다. 정치꾼인 거지, 정치꾼.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먼저 이야기해야 되겠네. 전라남도 공무원들이 광주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정율성 기념공원,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해외 사례 연구 이래가지고 해외 출장을 가잖아요. 전부 놀러 와가지고 들통이 다 났어요. 이게 중앙일보 기사인데, 이게 이제 국가 예산으로 국외 출장을 가게 되면은 국외 출장 연수 정보 시스템, 이 기자들은 다 압니다. 여기에 다 등록하게 돼 있어요.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 나라를 갔고 뭘 위해서 갔고, 그리고 갔다 와서 보고서를 어떻게 이게 다 등록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등록하는 거 보니까 정율성 명목으로 중국 관광한 광주 전남 공무원이 수십 명이 되는데, 이 보세요. 전남 화순군 공무원 4명 2019년 4월 시안, 연안, 베이징, 하얼빈을 방문했는데 5박 6일입니다. 보고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율성 같은 훌륭한 분이 우리 학생 중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간 관광지는 어디냐면 진시황릉, 저 시안의 병마용, 천안문 광장을 갔다는 거예요. 이 아저씨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실제로 놀러 갔다 온 거지. 또 보면 광주시 전남도 화순군 공무원 17명 2014년 4월에 갔는데, 하얼빈, 베이징, 연안, 시안 5박 6일. 여기에 결론은 우리도 정율성 관련 자료를 모아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해야 된다 이래놓고, 실제로 간 곳은 진시황릉, 장안, 옛 성벽 관광. 그리고 그 중에는 아예 관광을 목적으로 한 듯한 출장도 있었다는 거예요. 2016년 가을에 박봉순 화순군 부군수 군 관계자 2명과 함께 7박 8일간 샹하이, 베이징을 방문했는데, 정율성 관련 일정은 묘소 참배, 정율성 동요제 참관 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일정은 뭐냐면 차 생산단지로 유명한 무이산 방문, 한국관광공사 베이징 지사장을 대동해서 만리장성과 이화원을 둘러봤다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거? 다 국민 돈으로. 응? 이렇게 해놓고 정율성 기념공원을 광주에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제가 사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전국 학생수호연합 광주 지부 학생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 광주 역사의 오점이라고. 광주 역사를 망치지 말라고. 그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애국자인 거예요. 이 완전히 썩어 빠진 이런 공무원들, 이 영혼이, 정신이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이래 놔놓고 지금 뭐 공산주의자,
중국 인민해방군, 북한 인민군 군가 만들어서 6.25 남침할 때 그 군가 틀어줬던 그런 작곡가를 기념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기성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모범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지. 노력은커녕 중국 가서 그냥 뻔하지 뭐. 중국 음식 먹고 빼갈 맛이 다 왔겠지 뭐. 네? 자, 그 다음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 오염 처리수 관련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 조선일보 파리 특파원이라는 사람이 특파원 리포트라고 썼는데, KBS 파리 특파원은 뭐하나? 나 이거 KBS 특파원은 뭐하지? 조선일보는 이런 기사를 생산하는데,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냐면요, 프랑스의 노르망디라는 그 해안 지방이 있잖아요. 2차 대전 때 연합군이 독일군을 격퇴하기 위해서 공수부대가 막 낙하산 떨어진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 노르망 앞에 원전이 있어요. 원전. 거기서 나오는 삼중수소 양이 후쿠시마의 2.6배,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양이 알겠네요. 후쿠시마의 2.6배, 그리고 중국에서 나오는 거 10.6배인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충격받는 거는, 그럼 유럽 사람들은 바본가? 네? 유럽 사람들은 바본가? 왜 민주당처럼 지금 막 데모하고 난리 나야 되잖아요. 네? 수십 년 동안. 왜 수십 년 동안 그냥 멍청하게 있었던 거지?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 스웨덴 사람, 노르웨이 사람, 핀란드 사람, 벨기에 사람들 왜 바보냐고.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의 지금 삼중수소가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 서해바다로 쏟아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우리가 잘 모니터링 해야 되겠죠. 하지만 과학적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응? 저 노량진 시장, 자갈치 시장 가서 회 많이 드세요.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이 수산물을 못 먹을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난 기사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탄핵할 때도 나왔던 사람인데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촛불행동이라는 단체 있어요. 촛불행동 공동대표 김민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김민석 전 민주당 의원 형이에요. 형. 응? 형제가 유명하구만. 이 사람이 뭐라고 지금 자기 SNS에 주장했냐면은 일본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위에 그 홋카이도가 있잖아요. 홋카이도하고 여기 혼슈하고가 살짝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해협이 하나 있어요. 해협이 살짝 떨어져 있어요. 혼슈 덩어리가 이렇게 있고 밑에 후쿠오카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배가 왔다 갔다 해요. 저도 가봤습니다. 굉장히 폭이 좁아요. 이 사람이 자기 그 SNS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래픽을 그려가지고 후쿠시마에서 나온 저 방사능 물질이 이런 식으로 우리 동해 바다로 들어온다 뭐 이러면서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응? 그런데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 그 뚫린 틈으로 동해는 한 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전문가인 것처럼 떠듭니다. 여러분, 바다하고 육지하고는요, 어떤 그 품어주는 그 카파, 커패시티의 양이 이건 차원을 달리합니다. 쿠로시오 해류가 이렇게 쭉 와서 일본 열도를 따라서 쭉 알래스카로 가서 한 바퀴 도는데 4, 5년 걸리는데 그 조그마한 틈으로 이렇게 들어가냐고. 이게 뭐 조금 들어갈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 바다에다 침전되고 가라앉아요. 근데 그게 동해 바다까지 온다고? 야,
그러니까 이런 사고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국해양학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국해양학회.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는 한국의 해양 환경에 거의 영향이 없다. 태평양의 해류 순환 때문이다. 제가 말씀드린 쭉 올라와서 크루시오 했다고 캘리포니아 앞바다까지 가서 저 칠레까지 가서 한 바퀴 도는데 4년에서 5년. 후쿠시마 연안에서 한반도 근해로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해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집이 혼자 앉아가지고 지 혼자 그림 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을 부리는 거죠, 혼자서. 오염수를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으로 밀어내는 강한 해류가 있을 뿐이어서 태평양에 다 희석되고 해류에 의해 미국까지 갔다 온 오염 처리수가 한국으로 도달한 것은 4, 5년 뒤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해양학회의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어느 또 그 기사를 보니까 아까 이 특파원 기사에도 있는 것 같은데 러시아 그 삼중수소를 이야기하면 러시아가 그동안 핵실험 많이 했잖아요. 소련이. 그게 공기로 가가지고 우리가 그 물을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어느 정도의 삼중수소가 누적이 돼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거 후쿠시마 그 오염 처리수가 이게 왜 정치적인 정점이 될 수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일본하고 방사능이라는 게 물려 있잖아요. 이걸 정치 쟁점을 하려는 거지. 근데 제가 봐도 이건 성공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2008년도 한번 속았거든, 우리가. 광우병. 아니, 왜 아직 이게 안 뚫리지? 구멍 숭숭 탁탁 한다 했는데. 국민들이 이제 안 속는 거죠. 오늘 그 내년도 그 예산안이 발표가 됐는데, 윤석열 정부가 엄청 긴축 재정을 예산 책정을 예고했습니다. 그 가운데 요번에 사고 친 잼버리 새만금 SOC 예산이 5천억 삭감됐답니다. 5천억. 책임져야지 뭐. 응? 사고 치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책임을 안 지니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책임지게 만들어야 돼요. 책임지게.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누구 예를 들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래도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계속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혼을 내줘야 그런 일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책임 회피할 생각하지 말고 성찰하시고 반성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거 마지막 말씀드릴 건데, 이건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거는 보자. 어디냐면, 이 조선일보네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양지혜 기자라는 분이 쓴 기사인데, 지금 여당, 야당이 최근에 연찬회를 했잖아요. 여당 연찬회에는 생선회, 조기구이, 문어, 야당 테이블에는 삼겹살, 닭칼국수. 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먹든지 간에 그거는 뭐 본인들 초이스인데, 제가 바다에 관심이 많고 바다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선의 조개구이, 문어 이러면 해양 세력이잖아요. 삼겹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건 대륙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영국 가서 공부할 때 거기 유럽에 있는 학생들을 만나면서 제가 절감한 게 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러시아 이런 애들 만나면은 별로 정서적으로 잘 안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애들 만나면 되게 맞더라고요. 우리하고 정서가. 자, 1번 매운 걸 잘 먹어요. 2번 성질이 급해. 3번 외세에 굉장히 저항적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지금 투르키에라 하죠. 터키. 엄청난 정오심을 갖고 있어요. 자기 나라를 막 한 1000년 이상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 거. 이태리 사람들은 또 대륙에서 내려오는 그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적입니다. 스페인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또 세 번째, 밤새도록 노는 걸 좋아해. 매운 거 좋아하고 성질 급하고 외세에 저항적이고 음주 가무마 밤새도록 노는 거 좋아하고.
이 한국도 똑같아요. 반도 국가는 우리는 모르지만 수천 년에 걸쳐서 그런 역사가 계속 되풀이 됐기 때문에 어떤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DNA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반도에 여러 왕국이 있다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사실 조선이라는 왕국이 대한민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은 1948년도 7월 17일 생긴 겁니다. 자, 그런데 가깝게 가면은 조선은 해양 국가였냐 대륙 국가였냐 생각해보면 그 대륙 국가죠. 대륙국가죠. 중국에 예? 그리고 공도 정책을 써가지고 섬 안에 사는 사람들 다 쫓아냈어요. 거기 그 쉽게 하면 저항군, 혁명군 만들어질까 싶어가지고. 그죠? 그럼 고려는 어땠냐면 고려는 약간 해양 국가입니다.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나름의 내피셜인데요. 한반도에 그동안 세워졌던 뭐 국가체제, 조직, 해양 세력과 결합할 때 부흥하고 규모도 커지고 발전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응? 그런데 대륙 세력하고 붙었을 때는 그 지지리도 못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에 있는 왕국, 왕조가 이 한반도는 그냥 변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바다로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미국, 일본, 호주 뭐 이런 나라들하고 손을 잡게 되잖아요. 지금 제가 홍어를 좋아합니다. 홍어. 우리가 칠레산 홍어를 언제 이렇게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었습니까? 응? 저는 홍어를 그냥 회처럼 먹어요.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홍어 애탕 좋아합니다. 그런 거 뻥 뚫리는 거. 그런데 우리가 칠레산 홍어를 어떻게 이렇게 싼 값으로 먹을 수 있게 됐냐고요. 무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박정희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무역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해양 세력과 손을 잡을 때 국력이 신장하고 우리의 안전보장이 확보될 가능성이 커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륙 세력하고 손잡았다가 한번 좀 폭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구한말에 임금이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가고 그게 아관파천 아닙니까? 또 왕비라는 사람은 청나라 군대 끌어들이고 뭐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이 아주 짤막한 뭐 연찬에 등장한 메뉴 이야기지만 전 이걸 보면서 이번 주 주말에도 회를 좀 많이 먹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회를 좋아하니까 홍어를 좀 먹으러 갈까? 신길동에 가면 홍어 맛있는데요. 맛있네요. 응? 신길동 홍어거리. 신길동에 가면 그냥 들어가는 순간 그냥 코를 찌릅니다. 제가 우리 KBS 제1노조 우리 광주, 전남, 전북 그 지부장들 만나면 제가 오늘 저녁 메뉴 뭐 할까요? 물어보면 제가 그럽니다. 홍어 좀 먹읍시다 이럽니다. 홍어. 그래서 아니 부산 사람이 어떻게 홍어를 이렇게 잘 먹냐고. 저는 홍어를 회처럼 먹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 안에 있을 때 팀장으로 있을 때요. 저 광주 전남 쪽에 무슨 장례가 나면은 제가 사실 부적은 받아가지고 KTX 타고 저기 광주 내려가가지고 그 부의금 전달하고 앉아서 홍어를 제가 먹었는데 한 번은 광주에 무슨 병원 장례식장이었는데 홍어가 이렇게 이쁘게 한 접시 탁 비닐 덮여서 나오길래 그걸 후딱 먹고 저 한 번만 더 주시죠. 제가 5접시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옆에 테이블에 있던 그 문상객들이 저 사람 주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경상도 말을 쓰는데 홍어를 왜 저렇게 잘 먹지 해가지고 제 테이블로 와가지고 어디서 왔냐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상주가 와서 우리 팀장인데 부산 사람인데 홍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 5접시나 먹었다. 근데 솔직히 한 2접시 더 먹을 수 있었거든요. 대단하시다 진짜. 경상도 사람 안 먹거든. 네. 하여튼 이번 주 주말에도 수산물 소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일 KBS 1노조에서 신관 로비에서
내일 이사회가 열리잖아요. 네, 토요일이다. 예, 지금 이제 지원자를 막 받고 있어요. 거의 한 40명 넘었더라고요. 신관 로비에서,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모니 광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김희철 사장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피켓팅이 열립니다. 그래서 내일 이사회가 3시니까 2시 반부터 휴게 시간을 30분 쓸 수 있거든요. 우리 직원들은. 이게 해고되니까 저런 데 가는 게 좀 문제네. 그냥 예? 로 가시면 되지. 아니, 제가 방문객으로 거기 가면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장에게도 방문객 되니까 안 좋은 게 차 주차할 때 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제가 있는 게 조금 그래서 제가 내일 한번 가서 구경을 좀 해볼까. 가장 쓰고 예. 가면 정청래 얼굴로. 내일 하여튼 피켓팅 성원 많이 해주시고 내일 아마 이사회에서 김희철 사장 해임 제청안이 의결이 되거나 청문 어떤 절차에 대해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희철 사장은 이제 보따리 싸야 됩니다. 네? 보따리 싸야 됩니다. 너무 기분 좋네. 이제 날씨도 시원해지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주변의 지인들에게 많이 전파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독서의 계절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좀 한번 읽어볼 만한 책들을 좀 소개해서 몇 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또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구호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KBS를 말아먹은 김희철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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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이사회는 신임 경영진 선임에 즉각 돌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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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직원들 똘똘 뭉쳐 KBS를 살려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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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우리 스패너님들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한동원 삼촌 TV님, 윤 PD님, 그리고 성열동훈 짱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